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시장 전반적인 컨디션을 점검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실 대형주가 좀 선방을 하고 있지만 어제 나온 무역 수지라든지 그리고 연말 연초의 급락 장세 이후의 탄력은 대형주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전체 흐름을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코스피 위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사실 3,300이었던 지수가 2,600, 2,500 지수 전까지 갔다가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약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수출도 수출이지만 무역 수지가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네. 무역 수지가 3월 20일 기준이긴 하지만 $20 적자. 그 배경하고 왜 이렇게 적자가 나왔을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건데 우리나라는 아주 과거와는 좀 달라진 바가 있지만 그래도 에너지를 수입해서 또 중간에 만들어서 중간재를 많이 판매하는 그런 나라고, 물론 이제 지금 또 소비재도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소비재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든 하여튼 그 원재료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그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석유도 안 나고 가스도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항상 좀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이따가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아주 취약한 정도다. 이렇게 따지면 좀 억울한 부분도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몇몇 그런 국가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도 보면은 1, 2월 달에 걸쳐서 우리 그 원자재라고 하는 부분들의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 중에서 한 53%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작년 비슷한 기간에 보면 50% 좀 밑이었고, 물론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체 쪽이 우리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조업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다가 최근에 공급망 훼손이나 이런 이슈로 해서 반도체는 다들 수요가 좋지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것들은 수출이 잘 좀 안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이게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여튼 재료상 차질이 생기면은 만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수요가 조금 위축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게 다 이렇게 덧붙여져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월말 효과라는 게 있어서 아마 3월 달에도 저는 적자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똔똔 수준일 것 같은데 문제는 대규모 흑자가 나다가 그게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보통 내는 모든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부분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형주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누구나 알듯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었던 영향이 있었고, 이제 제조업 코로나 특수라고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정상화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빠르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대형주들이 암흑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러니까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재 70% 거기다가 수출주 위주로 되어 있는 대기업 구조다 보니까 대형주 부진이 설명이 되긴 하는데, 일각에서는 또 새 정부 바뀌는 거에서 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글쎄요, 정부와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그렇죠. 불확실성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는 봐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사실은 대형주의 문제는 말씀하셨던 그 산업 구조와 대기업 위주의 어떤 수출 경제가 요 몇 년간, 지난 2년간이죠. 2년간에 비해서는 이제 기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타격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크다. 그렇죠. 이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라는 어떤 이머징 마켓이라는 데가 긴축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하고 이머징 마켓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시장이
항상 미국의 이 긴축 또는 뭐 미국의 통화정책적 완화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완화기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측면들도 있어요. 왜냐면 돈이 막 흘러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워낙 그쪽에서는 이 가격이 먼저 비싸지고 나면 새로운 이제 리스키 에셋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 돈이 빠질 때는 먼저 빠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외국인들이 작년부터 보면 쭉 꾸준히 팔잖아요. 특히 이제 작년에도 팔았지만 올해도 지금 그렇죠. 3월이 채 안 지났는데 상당 규모가 거의 한 10조 가까이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몇 가지 점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중소형주 플레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 포트폴리오로서 한국의 비중을 갖고 가는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대형주 위주로 갖고 있을 텐데 그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니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지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꾸 샀다가 어찌 보면 물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익을 못 보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굉장히 좀 부진하달까 또는 이렇게 몸에 돈을 못 갖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긴축을 말씀해 주셔갖고 어제 이제 파월이 뭐 지난주에 뭐 이미 그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뭐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는 좀 알고는 있었는데 네. 그 50bp 빅스텝이라든지 예상보다 빠른 QT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네네.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5월에 50bp 빅스텝 가능성이라든지 좀 더 빨라지는 긴축이 좀 이게 네, 뭐랄까 다가온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신호를 좀 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물론 파월의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파월의 목적 중에 하나는 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조금 연착륙되는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은 안 하고 이제 적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연준이 실패를 했어요. 뭘 실패를 했냐면 물가 전망에 대해서 실패했잖아요. 작년 8월부터 한 6개월 동안은 계속.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되돌리기 위한 뭔가는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그 반응은 결국 뭐냐면 이 금리 수준이라는 게 종전의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고 좀 이런 시간에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시간에 도달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는 많이 올렸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우려가 인플레이션 기대 쪽에 맞춰져 있다면 먼저 빨리 올리는 방향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70년대도 보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물가가 그 다음번 향후 1년간 물가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물가를 기대를 잡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될까 봐 고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잡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그 커멘트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요 전쟁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만 좀 진행된다면 50bp 인상 가능성도 이제는 좀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 하에서 긴축에 대한 증시의 반응은 금리 올린다 만다 그럴 때 항상 부진하고 그 다음에 한 3분의 2 정도 전체 한 3분의 2 정도 올리면 그때부터 진짜 금리 때문에 부담이 돼서 조정을 받는데 지금은 계속 그 물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 그때는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고 연준이 이미 실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망에 실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담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축과 관련된 스케줄로 우리가 보면 사실 적어도 지금 상반기 중에 안심하기는 좀 이른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도 연준인데 그 기사를 보니까 내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송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3월 말까지 돼 있잖아요. 임기가 만료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차기 총재 인선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4월부터는 사실 총재가 공백인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금융 불균형이라든지 이제 대외 금리 차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또 시장에서 야, 총재도 없는데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실 좀
안타깝게 됐죠. 네.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공공기관 임기를 사실 맞춰가지고서 다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든 뭐 새 정부가 들어서든 상관없이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이제 인선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만들어놨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5월 달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백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이나 기관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집단 의사결정 체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물론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총재의 권한이나 또는 영향력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결정을 한다면 또는 어떤 금융 불균형과 관련된 시장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다면 꼭 반드시 총재가 없으시더라도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을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총재 인선과 관련된 그런 혼선들은 조금 접어두고 생각하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외 부분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물가를 잡아놓고 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니면 지금 우리 지수 내지는 대형주가 다시 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좀 궁금해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그게 다 집약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게 거의 한 188조 원 정도 되는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쭉쭉쭉 계속 내려오고 내려가서 있죠. 네. 한 뭐 170조 이렇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대기업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대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원래 기대했던 것만 못하다는 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멈춰줘야 되는데 이게 멈춰지려면 여러 가지가 좀 맞아줘야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긴축에도 불구하고 또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확실히 경기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간다면 이거 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더 내려가야 내려가겠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좀 확인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긴축을 지금부터 이제 한두 번 더 실시를 해보고 그 다음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중에는 그런 모멘텀을 갖기 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예. 특히 대형주 쪽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한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물가가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전쟁 때문에 나타난 물가 상승분도 있지만 예. 사실은 지금 가만히 장기적으로 보면 이 블록화가 더 진행되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이 중간에서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저울질을 하고 네. 있는 입장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금은 더 러시아 쪽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갖고 있고. 그렇죠. 또 최근에 보면은 유럽 쪽은 미국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걸 이제 같이 금지하는 걸 동참해보겠다. 뭐 이런 검토도 한단 말이죠. 예. 이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원유 가격이라든지 가스 가격의 이 상승세 또는 고공 행진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 중에서도 그거를 잘 자기의 가격에다가 상품 가격에다 전가시킬 수 있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무역 수지가 우리 줄고 있다는 건 결국 뭐냐면 파는 거에 비해서는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네.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업종이나 또는 개별 기업별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익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반전되는 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대형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야, 그렇게 보면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리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뭐 탈세 개화 내지는 분권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동안에는 이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거지만 지금은 수출 시장이 좀 쪼개지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탐색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대형주는 뭐 이게 약간 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제약 조건이 너무 많은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네. 뭐 무역수지도 안 좋고 이익률도 빠지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확실한 거에 더 투자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뭐 새 정부는 이제 결정됐으니까 네.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아니면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중소형주들이 하루가 달리해서 굉장히 테마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이나 투자자분들이 찾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러다가 계속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중소형주에 대한 생각 내지는 오히려 하반기를 길게 보면 차라리 대형주를 이렇게 소외됐을 때 좀 담아놔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이 좀 있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주를 막 부지런히 사고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그렇죠. 별로 안 좋습니다. 네. 특히 어제도 나왔지만 긴축과 관련된 부분들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빨라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타격을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될지 아마 타격은 나쁜 쪽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남겨놓고 굳이 이걸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나설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증시에 남아있는 자금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그 재료들을 따라가게 마련이고 예.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은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정말 확실한 재료들이어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그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여요. 그 말씀하셨던 대선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을 하기에도 또 사람들의 기대를 잘 읽어서 먼저 대응하는 이런 방식의 투자가 가능해 보이고 그럼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으냐? 지금으로서는 아주 장기를 놓고 봐야 되겠죠. 아주 장기를 놓고 봐야 되니까 이런 시기에는 보통 저희들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건 결국 분할 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로 봤을 때 2,600에서 2,700 정도가 강하게 막아주고 있고 이건 결국은 이미 고점 대비 한 20% 떨어진 건데 맞아요. 금융위기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좀 한 5분의 1씩 나눠가지고 사보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구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야죠. 참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하지만 중소형주도 이게 많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보시기에 투자 아이디어를 어떤 섹터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길게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어떤 sek터나 업종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분야는 좀 어디가 있을지. 네, 일단 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언택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빨리 우리가 좀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가에 많이 반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 세계의 변화를 보면 에너지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도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대결 구도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에너지 투자들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좋게 보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 좋게 보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선하니까 원전 관련돼서 지금 많이 관심들이 있잖아요. 원전과 관련돼서는 이제 더 물론 좋겠지만 저는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가만 보아하니 에너지를 서로 구하기에 바쁜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곡물가가 올라가는데 곡물가 올라가는 거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에 또 하나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곡물 가격도 올라가요. 이 생산 비용도 올라가지만 당연히 이 물류도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에너지 그런 부분들 좋고 또 몇몇 개 이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물가와 관련돼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수혜를 받는 거냐면 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 더 생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더 생산을 할 때 뭔가를 물건을 대주는 예를 들면 사료가 지금 좋다는 이유도 뭐냐면 사람들이 고기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더 키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료를 더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비싸게 사와도
그거를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데들은 이제 보통 뭐냐면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업종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부문들에 좀 집중해서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지금 주식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니까 너무 막 다 뭐 나 지금 너무 싸니까 다 주식해. 물론 싼 거는 좋은 재료입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고 요런 상태에서 그 개별적인 어떤 재료들을 잘 보면서 가시되 상반기까지 보시고 대형주는 좀 접근하시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주식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더라도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